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디자인 기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온라인 강의 경험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과제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학생들 나름대로 예측해 보는 것을 과제로 내주었었는데요. 학생들이 내준 과제에 대해서 모두 열심히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제가 조금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온라인 수업 중,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중, 그리고 그때의 학습자의 입장, 교수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중 학습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수강 환경 그리고 수업 방식에 의해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강의 형식의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처럼 짧지 않은 이상 그 집중력을 오랜 기간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교수자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다른 학생들과 논의를 한다는 식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곳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 질문을 해도 교수자나 다른 학생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더라도 수업 때 했던 뭐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수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방식이 제한됐다는 것인데요. 수업 방식이 제한된다는 말은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 형식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팀별로 조를 구분하고 팀별로 뭔가 작은 과제를 진행하는 등의 수업 방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디자인과인데 디자인과에서는 실습이 매우 중요한데 일부 강의에서는 실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쳤을 때 학생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흥미가 없어지고 있진 않는지 이해는 잘 가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잘 수강하고 있는지 그 퍼센트를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그 퍼센트가 바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업에서는 교수자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 교육이 어려워지는데요. 영어라던가 수학, 코딩 같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식 전달 이외에 학생들의 인성 발달이라던가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전인적 교육을 위한 온라인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자의 노하우가 어, 개선된다면 이런 제한적인 플랫폼 내에서도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를 운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네 번째는 학습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학습자와의 친밀감 형성은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과의 좀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친밀감 형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문제점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업 분위기 형성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 학년별로 그리고 수업별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서로 도와가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면 서로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도전을 하면서 매우 수업이 짜임새 있고 깊은 내용을 전달하기도 적합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매우 개인적인 분위기고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면 학업 분위기가 어, 상당히 싸늘한 것처럼 느껴져서 학생들을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수업 중에서 특히 플립러닝의 경우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말은 음,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등의 그런 그 참여가 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교수와의 그런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동료 학생들과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문제를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메신저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수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툴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소극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적극적 학생에 비해 이 수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업별로 인원이 매우 다르지만 수업 인원이 뭐 20명, 30명, 40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 실습을 하는 도중에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대응을 해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플립 러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매우 잘 하고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잘 이해해 올지는 매우 불안감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매우 대충 해온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그 수업 태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수업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거나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과목이 존재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초중고의 교실 환경은 그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적합한 환경은 현재로서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수업 후, 자습, 그리고 수업 준비 중에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 환경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학생들도 웹캠이나 마이크, 헤드셋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플립러닝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전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수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강의 환경을 준비해야 하고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준비해서 이 강의 내용을 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녹화를 마쳤을 경우에도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녹화 영상을 녹화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혼잣말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전개가 매우 어색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랑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하고 가끔은 농담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교수자 입장에서도 어색한 수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시각장애인이나 노령 인구를 위해서 특히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 대응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둘 다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웹캠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우 사적인 공간을 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서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부모님들도 자녀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에 특히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의 어떤 학습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고요. 교수 혹은 교사와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IMSchool이라는 알림장 앱인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학습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의 연결고리로서 앱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까지 과제로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해 오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해왔던 내용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현재까지 제출한 학생들 것들을 일단은 다 찬찬히 본 후에 대표적인 몇몇 학생들의 작업 내용을 제가 짜집기해서 다시 재분류해 봤습니다. 크게 관련 서비스를 저는 온라인 수업 지원 서비스, 실시간 수업 지원 서비스, 학습 관리 서비스, 협업 관리 서비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 위에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다시피 특정 과목을 위한 서비스를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과목으로 존재하는 게 영어 교육 서비스인데요. 그처럼 딱 영어를 위한 서비스들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게 진행할 프로젝트에 맞게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네 가지 분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지원 서비스는 EBS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하고 온라인 영상을 보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강의를 몇 번 받는지 파악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대부분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EBS처럼 딱 초중고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미 혹은 성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플랫폼의 그 형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스 101의 예시이고요. 탈잉이란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유사한 서비스인데 이 학생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탈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도 간간히 진행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 클래스는 영어 교육을 위한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비스는 뭐 강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 퀴즈를 어, 풀게 하는 등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스픽 나우 같은 서비스는 AI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것도 영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교육을 위한 서비스들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수정 학생이 찾은 것 같은데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를 찾았더라고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이고 학생들이 생각할 거리도 주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아이가 했던 활동을 업로드를 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했던 활동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는 장면이고요. 또 생각할 거리를 주고 답변을 올리게 하는 장면, 그리고 작품을 스스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다만 그림책을 읽어줄 때 부모님들이 뭐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게 해서 아이가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기 전에 부모님들이 해야 될 뭐 상황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뭐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과학 교육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포츠를 위한 것들도 서비스로 민행 학생이 조사를 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요. 음, 오프라인으로 레슨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여전히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 교정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인터랙티브하게 실시간으로 뭔가를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즉 스포츠를 위한 그런 그 상황을 선택한 거는 매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요즘에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현재 저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뭐 30명, 40명이 된 학생들이 이 강의를 동시에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실시간 강의를 위한 서비스이고요. 어, 다만 좀 단점이라고 말하면은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서로서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이니까 뭐 조사를 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서비스 사용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고요. 다음은 유튜브를 그냥 실시간 서비스 사례로 넣었는데요. 당연히 유튜브는 실시간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녹화한 방송을 업로드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어,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좋아요, 뭐 사람들의 채팅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화된 경우에는 그 컨텐츠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질문 남긴 사항들을 나중에 교수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습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학습 관리 서비스에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e클래스 같은 서비스들을 제가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e클래스나 뭐 유체크 같은 게 해당되겠죠. e클래스의 경우에는 물론 동영상을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제를 진행한다거나 출석 체크를 하거나 팀 토론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저희 학생들이 이런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도 이 클래스 내용을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다음은 클래스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클래스팅도 그런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출석 체크하고 뭐 알림장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자주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초중고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클래스팅의 경우에는 클래스팅 AI라는 서비스를 요즘에 주축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찾아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정보, 뭐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것들을 올려주고 그 풀이에 대한 응답을 넣게 되면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틀리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학교에서도 쓸 수 있게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팅 스쿨이란 것은 뭐 가정통신문이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뭐 학급별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관리 서비스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업 관리 툴들은 아직까지 저희 학생들은 많이 써보지 않은 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슬랙이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팀으로 이루어진 어떤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서비스이고요. 뭐 실시간으로 채팅도 할 수 있고 업무 일정 관리, 업무 자료 보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목록에 있는 서비스들도 매우 유사한 서비스들로 보여집니다. 저도 잘 모르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 학생이 찾아주셔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렐로라는 서비스는 포스트잇 같은 카드 템플릿으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고 팀원들이 그 목표를 일정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관리와 업무 내용 관리, 스케줄 관리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뭐 메모를 공유하거나 프로젝트 관리, 문서 작업 관리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션이란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례 조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조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술 트렌드 분석하고 디자인 방안을 짜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사례 조사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할 때 저희는 사용자의 리뷰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제가 소개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공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공공신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주제의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례를 다 꼼꼼히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했는데 선정 기준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3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이상, 리뷰의 횟수, 그리고 리뷰 수가 100개 이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사용자가 많이 있고 사용자들의 최신 의견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구나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즉, 사례를 선택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분석할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주요 기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진행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저희는 리뷰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리뷰를 분석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리뷰를 보자면 사용자의 의견이 모두 들어있는 것은 확실히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리뷰들을 이렇게 쭈루룩 엑셀 파일에 일단 넣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분류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써봤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팀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50여 개의 리뷰들을 찾아보라고 과제를 내줄 것인데요. 이 리뷰들을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쭉 일단 적어 보세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쭉 붙여놓고 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리뷰들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순한 오류에 대한 항의는 되도록 삭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할 때 별로 쓸모가 없는 리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 리뷰들은 그냥 제외하고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다 붙여놓고 저희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이 리뷰들을 비슷한 것끼리 다시 재분류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보자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나름의 분석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리뷰를 분석을 해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공 신고 단계별로 리뷰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단계로 사용자가
신고를 하고 그것이 처리되는지 4단계로 분류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편사항 인지 단계는 사용자가 우리 동네에 불편한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 신고 단계는 실제 핸드폰을 활용해서 그 불편사항을 입력하는 단계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분류 기준별로 앞에 엑셀 파일에 적어놨던 리뷰들을 다시 재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특정 리뷰들이 2단계에 쏠리고 2단계에 쏠리거나 2단계에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1차 분류를 하고 나서 다시 2차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은 1차 분류된 것들 사이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그룹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불편사항 인지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깨닫긴 깨닫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던 그런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꺼려진다, 그런 의견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 단계에서는 조작 방식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불편한 내용을 혹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운전 중 조작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1차 분류 후 2차 분류를 통하면 보다 자세한 그 인사이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각 단계별 불편한 점, 그리고 추가로 되어야 할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저희 학생들의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고요. 뭐 이런 걸 정리할 때 이렇게 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 단계에는 이런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이고, 그 구체적인 예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분석했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체계적인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수업들과 마찬가지이지만 리뷰에 대한 결론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문제더라, 혹은 그래서 뭐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요약해서 결론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점은 당연히 장점과 한계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추후 다른 사용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사용자 인터뷰라던가 사용자 설문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할 때 이 리뷰를 활용을 한다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구체적인 불편함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리뷰를 보게 되면은 단순한 오류에 대한 그런 글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업로드가 안 돼요, 아니면 로그인할 때 에러가 나요 같은 리뷰들은 사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리뷰는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저희가 디자인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뷰들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한계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사용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뷰를 쓰는 것을 즐겨하는 사용자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뭐 연령대라던가 직업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사용자들이 교수자들은 소수이고 학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의견만 많고 교수자들의 의견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